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시간이 이제 벌써 6시가 넘어가지고 다들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또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뭐 매크로보다도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거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22년부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반도체 공부한다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자료를 올렸는데, 저도 사실 뭐 제가 반도체를 알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뭐 공부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그 모든 내가 모르는 분야들에도 그냥 딥하게 공부하면 그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 그 제가 공부하면서 그 딱 봤던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때 22년도에 그때 주가 11,000원 할 때인데 오늘 13만 원 갔잖아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이 정도 주가에 머물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딱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질문도 좀 봤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또 질문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뭐 여기 대학생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시험 있으면 뭐 열심히 좀 하시는 것처럼 그냥 집중적으로 그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시면 저는 투자에도 그게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좀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또 빠질까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 증시 지금 2,700 넘었고 아마 올해 많은 증권사에서 3,000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00을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갈 길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 오늘 매크로 자료 준비는 안 해왔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그러니까 EPS는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뭐 주주환원해서 주식수를 낮춰도 되고, 근데 이거 정부가 지금 주주환원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EPS가 올라갈 여지가 생겼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위에 이 분자죠.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그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중국, 미국 경기만 좋으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는 좋아요. 네. 그리고 중국 경기는 안 좋았다가 아마 올해 지금 지표 보니까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EPS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이 PER은 내가 이제 몇 배 줄 거냐. 엔비디아가 지금 한 30배 되고 테슬라가 한 50배 넘겠죠. 근데 현대차는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냐 이거죠. 왜 현대차는 5배고, 그럼 5배면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만큼 50배 받으면 10배 주가가 10배 오르는 거죠. 예. 근데 그건 결국엔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인데, 그 PER 측면에서 보면 전 첫 번째가 올해 좀 좋다고 보는 게, 정부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주식 부양을 하고 있어요. 뭐 총선령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양한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거 자체가 호재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 AI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에 되게 열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주식을 많이 사고, 지금 이제 올해는 AI로 이제 넘어갔죠. 물론 이제 이쪽은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성장 사업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EPS 곱하기 PER이 다 좋아지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6월부터 미국이 금리까지 낮출 겁니다. 금리가 낮으면 또 이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나중에 바뀌면 또 시장이 빠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들이 좀 맞아 떨어지니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인가 3년도에 아마 초인가 이 책이 나왔을 거예요. 치보란 책을 읽고, 이게 되게 두꺼운데 정말 빨리 읽었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런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가 되게 막 떠올라요. 이게 그냥 정치 관련된 책이에요.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뭐 공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걸 읽는 순간 저는 더 확신을 했어요. 아, 반도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한국 반도체 되겠구나. 이제 1년 전에 읽고 그걸 좀 많이 느꼈는데, 결국 왜냐면 반도체가 안보거든요. 안보. 지금 모든 게 다 안보 논리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전 국무장관이 인공지능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다. 근데 왜 반도체를 이렇게 지금 미국이 막으려고 할까요? 중국 못하게 좀 막잖아요. 이 중국은 반도체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제 그 AI를 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이 AI를 자기네 반도체 이용해서 하는 순간 미국과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막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보시면 다른 많은 산업들이 중국 때문에 다 망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 LCD 디스플레이 정말 너무 힘들죠. BOE 때문에 힘들어요. 태양광 회사 망한 기업들 많고, 예, 정말 물량으로 다 공습을 하니까 어저께 제가 신문 보니까 그 앨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 전기차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중국 전기차가 물량 공세한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반도체는 못 만들어요. 왜? 반도체는요, 이렇게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장비가 저기 있죠. 여기 소재 강국입니다. 제조 강국 2개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이 노광 장비 한 대에 3천억짜리. 요거 없으면 삼성전자도 반도체 못 만들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기 미국에서 ASML한테 수출하지 마. 이런 끝이에요, 그냥. 그럼 못 만들어요. 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런 이 협업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리고 원래 미국 기술이에요. 미국 기술이니까 ASML의 장비도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 거 쓰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다 우방국이죠. 네. 중국은 이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한테 되게 다행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자기네가 했다면 끝났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거 지금 들어가면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고 장비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기,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이 무기에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제 탱크를 다 공격해서 90% 이상의 확률로 맞춘 거죠. 이게 이제 반도체 위력이죠. 근데 러시아는 첨단 반도체가 없어요. 예. 근데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반도체 장비 계속 수입해서 아니 시진핑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독재를 시작했거든요. 사면임을 했고 종신집권까지도 지금 뭐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27년에 대만을 통일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대만 통일한다는 게 평화통일인지 적화통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평화통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럴까요?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역사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책을 봤더니 그 모택동도 있고 덩샤오핑 그 다음 세 번째가 시진핑이죠. 존재감 있는 사람이. 근데 둘 다 존재감이 있는데 시진핑만 이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벌써 3년이만 했지 정적들은 다 제거했죠.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지만 자신의 치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대만 통일하겠다. 이게 나의 최대 목표다. 근데 대만을 통일하는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요게 네덜란드 아까 그 장비거든요. 저 화웨이 스마트폰에 저 7나노 애플에 예전에 들어갔던 요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직접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장비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 구형 장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충격받은 거죠. 아니 이 장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지? 그냥 돈을 왕창 까먹으면서 옛날 장비로 만든 거예요.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제 이걸 그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냐면 결국엔 여기입니다. 이거를 대만을 잡는 순간 여기 TSMC를 잡게 돼 있어요. 그죠? TSMC는 전 세계 어마어마한 반도체 생산을 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고 삼성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다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쟁이 나서 TSMC 공장이 여기 멈추면 우리 그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없어가지고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거 한 5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급망이 난리가 나요. 전 세계 경제가 막 붕괴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여기를 차지하면 7분이면 가요. 그냥 전투기로. 그래서 시진핑은 얼마나 저걸 갖고 싶겠어요. 근데 미국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뭐죠? 트럼프는 대만에 관심이 없어요. 대만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관심이 없고 그냥 미국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 무슨 일 나도 자기는 개입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트럼프 되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보면 바이든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트럼프 하면 뭐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트럼프 되길 바랄 것 같아요. 왜? 트럼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주의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그거 빨리 휴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27년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반도체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매일 쓰는 반도체 뭐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최첨단 무기고 저는 다행인 게 한국이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2개 갖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었으면 한국은 그냥 뭐 아무도 관심 없는 국가가 됐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삼성은 TSMC를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 수주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괜찮아질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보 때문에라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 심한데 사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의 주도주들이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치 논리 때문이에요. 둘이 싸우는데 안보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 비효율적이에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하면 너무 좋죠. 내가 CEO에도 중국에다 싸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찍었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근데 히토류는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요 세 개가 바이든이 얘기했던 거고 최근에 나온 게 조선 기억하시죠? 조선 이제 배도 규제하겠다.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방산이죠. 이 산업들이 어쨌든 이제 계속 저는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 흐름에서. 그래서 그런 섹터들 한번 좀 계속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 반도체 공정과 밸류체인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여기 반도체도 나와 있지만 뭐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뭐 D램 있고 낸드 있고 CPU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좀 그냥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공정은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다루고 마지막에 전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 보면 사실 반도체가 엄밀히 따지면 모래거든요. 모래로 만든 거예요. 모래에서 실리콘 그 다음에 반도체. 저는 요즘에 챗GPT를 그 유료 버전 쓰는데 자료 만드는데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AI를 자료 만들 때 쓰는데 이거 제가 다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챗GPT한테. 모래 좀 그려달라. 실리콘. 사실 저는 좀 실리콘 동그란 모양 그려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려줬고 실제로 근데 모래에서 반도체가 나왔고 이게 뭐라고 참 전 세계가 이걸 갖겠다고 지금 난린 거죠. 근데 반도체는 공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웨이퍼 동그란 거 아마 기억하시죠? 그래서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었죠. 저거를 저기다 산화막을 입혀요. 금속막을 입힌 다음에 저기 사진 찍는 것처럼 아까 네덜란드 그 3천억짜리 장비로 저 마스크에 회로 새겨가지고 쏴버립니다. 쏴서 여기다 관광액 발라서 그림 그리죠. 그림 그린 다음에 저거를 이제 마치 우리 판화하는 것처럼 하나씩 없애요. 관광액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증착을 해요. 막을 또 하나 입혀요. 방막 입힌다고 하는데 각종 이제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는 소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런 찌꺼기들 없애는 연마하고 씻어내고 검사합니다. 요게 이제 전공정이죠. 후공정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웨이퍼 칩이 있는데 그걸 이제 깎아내고 그 다음에 잘라요. 잘라서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붙입니다. 이 기판 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네모난 반도체는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건 쓸 수가 없어요. 기판에 붙여야 여러분들 PC나 스마트폰에 딱 들어가서 전류가 통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작업하는 게 후공정인데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 시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중요한 것들만 여기 몇 가만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트렌드가 변한 거 세 가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점점 좁아져요. 미세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반도체는 저렇게 좀 두껍게 그렸어요. 하나의 칩이 두꺼워요. 그래서
위에서 빛을 쏠 때 약간 이제 두꺼운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점점 얇아집니다. 그럼 같은 데서 칩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저게 원래 지금 옛날에 쓰던 반도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기판이고 저 D램이죠. 근데 보시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파트처럼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로 쌓아요. 이걸 하는 게 패키징이에요. 예. 패키징 이제 뭐 조립하고 포장한다. 요거고, 세 번째가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저게 만약에 잘못되면 저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거보다. 검사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옛날보다 그래서 검사 수요가 훨씬 늘어요. 일단 비싼 데다가 이 수율도 되게 안 나옵니다. 10개 만들면 5개는 불량 나와요. HBM은. 지금도.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검사까지 제대로 못해서 다 폐기하면 돈 다 벌어야 돼요. 이거 하나 버리는 거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반도체 트렌드는 요 세 가지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얇게 만들려면 요걸 써야 돼요. 요 파장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EUV가 이게 저 CO2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쏴가지고 주석방울 있죠. 초당 5만 번 떨어진대요. 저걸 맞춰요. 맞추면 빛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걸 렌즈로 튕겨요. 튕겨가지고 요 밑에 여기에 웨이퍼 있거든요. 예, 이 거울 같은 데 여러 번 튕깁니다. 예. 이걸 직선으로 하면 또 안 된대요. 빛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튕겨준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EUV 장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ASML밖에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빛을 쏠 때 여기에 혹시 파티클이 오염물질인데 오염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한 대로 이 웨이퍼가 빛을 쏴서 여기다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염물질이 있으면요, 경로가 바뀌어요. 원래 여기로 쏴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갑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펠리클이 뭐냐면요,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빛을 쏴, 이게 마스크거든요. 얘를 보호해 주는 거. 예. 요런 쪽에 대해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도 되게 비싸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열 처리 공정인데, 웨이퍼가 이렇게 이제 점점 미세 공정하고 막 이 첨단 공정으로 가니까 환경이 가혹해져요. 그래서 웨이퍼가 막 휘거든요. 휘고 막 손상 봐요. 그럴 때 이 레이저로 이 국소 마취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만 딱 찍어서 치료를 해줍니다. 예. 그거를 이제 어닐링, 예,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하고 이 DIT라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정말 많이 갔죠. 최근에 많이 갔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예, 이 오염을 좀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 안쪽에 원자배열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배열을 좀 맞춰줍니다. 예, 그래서 수율을 좀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도체 사실 구조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전혀 몰랐다가 반도체 공부하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게이트에다가 딱 전압을 주면 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게 D램이에요. 이게 커패시터가 이 전류를 얘가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잡고 있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CPU, GPU한테 보내줍니다. 계속 보내주는데 이게 점점 얇아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전류들이 이제 좁아지니까 서로 막 짜증 나는 거죠. 이게 점점 좁아지니까 이 전하들이 막 튕겨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바르냐면 하이케이라는 유전막 소재를 발라요. 그러니까 이 하이케이 뭐냐면은 고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유전율은 그냥 전하를 빼어내는 거예요. 너 도망가지 마라. 여기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쫙쫙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 만드는 지금 회사들의 주가도 다 좋죠. 네. 그래서 여기다 발라줍니다. 이 바르는 걸 다 증착이라 그래요. 요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에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갔죠. 그래서 요걸 하는 게 ALD 공정이에요. 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ALD 공정은 여기다가 이제 증착을 어떻게 하냐면 가스를 뿌려가지고 이 원소들을 여기다 붙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ALD는 천천히 해요. 하나씩 계단식으로. 그래서 되게 좀 오래 걸리지만 정밀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ALD로 하면은 좀 깨끗하게 됩니다. 증착이 요런데. 예. 깨끗하게 돼서 하는데, 저 하이케이 소재를 할 때 요걸 써요. 요 장비를 써서 여기다 발라줘요. 이 옆쪽에다. 이거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해가지고 이제 주가 많이 간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요 두 개는 삼성.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트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제일 잘 가는 회사가 KC텍인데, 그 맷돌처럼 이렇게 HBM 반도체는 반도체 중앙에다 구멍을 뚫거든요. 이렇게 구멍 뚫어요. 반도체를. 여기다 구릴 넣어요.
근데 얘가 흘러내려요. 우리 붕어빵처럼 붕어빵 기계 위에 나오죠. 그거 없애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맷돌로 갈아줘요. 저걸 이제 CMP 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웨이퍼 있고 밑에 연마 패드 있고 연마 소재. 그래서 소재 만드는 회사가 그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세미캠 이런 회사가 있고 K시텍이 장비 만들고요. 요 연마 패드 만드는 회사가 FNS테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HBM 시대가 오니까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그 웨이퍼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제 잘라야 되죠. 잘라서 하나하나씩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웨이퍼가 뭐가 문제냐면 점점 얇아져요. 얇아집니다. 두께가. 얇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를 계속 쌓아야 돼요. 지금 HBM이 8층, 12층 이렇게 되는데 16층, 20층 이렇게 갈 거거든요. 더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웨이퍼는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옛날처럼 저기 블레이드 칼날로 하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레이저 같은 거 있죠. 저 레이저로 잘라버립니다. 이제 그걸 하는 회사가 여기 이제 이오테크닉스죠.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좀 각광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요게 전공정이잖아요. 아까 이제 웨이퍼에다 반도체 칩을 딱 만들었고 이제 자르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칩이 여기 있어요. 웨이퍼가 이거를 요 장비에 넣습니다. 요 장비에 넣고 여기가 웨이퍼인데 얘가 헤드가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검사를 해줘요. 얘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작동 하나하나 이제 후공정 하기 직전에 이거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뭐 프로브 카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옛날에는 패키징을 할 때 보시면 저 웨이퍼를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 다음에 패키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애플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TSMC에 맡겨서 웨이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먼저 그냥 자르지 않고 패키징을 해버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재배선층이라고 전선을 넣어요. 실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먼저 패키징을 한 다음에 다 끝나고 잘라버려요. 그럼 이러면 훨씬 그 비용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은 이렇게 만들거든요. 지금. 요 방식으로 가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요게 옛날에는 이거 잘랐잖아요. 저게 칩들이 하나 두 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걔만 버리면 끝나요. 근데 여기가 문제 생기면 다 버려야 돼요. 그냥 패키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저 웨이퍼 동그란 거 있죠. 그래서 요거 이 장비 만드는 회사가 주가도 많이 간 거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WLP로 좀 바뀌면서 상당히 이런 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계측 장비인데 웨이퍼 이게 그 반도체 찍어가지고 이게 결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요걸 하는 회사가 이제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요걸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HBM이 이렇게 생긴 거죠. 실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12층짜리, 8층짜리 이렇게 있고 요게 4개가 들어가요. 이 GPU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냥 1층짜리가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요거 HBM을 이제 쌓아가지고 이렇게 GPU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계속 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썼던 이제 GDDR6 HBM3 이게 핵심이에요. 차선이 384개고 4096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옛날 칩에는 입출입 개수가 3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하나의 HBM 이 아파트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1024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4개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가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데이터, 그래서 고대역,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걸 채택을 해서 써서 엄청난 성능 효과를 받고 하이닉스 주가가 그래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만들긴 하는데 문제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주가가 못 갔죠. 근데 오늘 정말 뭐 몇 년 만이죠. 8만 원 간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몇 년 만에. 그래서 정말 오늘 오랜만에 8만 전자 좀 되긴 했는데 삼성이 좀 분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삼성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TSMC가 이거 독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에 다 이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이거예요. AI 가속기. 여기에 GPU가 들어가고요. 얘랑 저기 HBM을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옛날에는 기판으로 연결했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새로운 걸 도입을 해가지고 얘랑 얘를 연결해요. 얘는 비메모리, 얘는 메모리죠. 그래서 이종 접합이라 그래요. 예, 다른 거. 그 밑에 패키지 기판 듣고 이제 좀 두꺼운 MLB 기판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 요거를 이제 이걸 조립하는 게 바로 패키징이거든요. 이걸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가 저 TSMC. 예,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이거 할 수 있는데 수주를 못 받았죠. 삼성이. 예. 그 이제 본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본딩. 요새 이거 한미반도체가 본딩하는 회사거든요. 이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걸 숄더볼이라고 하는데 이 기판과 기판, 칩과 칩 서로 붙여줘요. 이걸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다림질하는 것처럼 예, 열압착 이렇게 열을 줘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그 열을 딱 가한 다음에 서로 칩을 딱 붙여줘요. 예,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본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칩과 기판을 딱 붙여주는데 저거를 어쨌든 이제 그 비용을 좀 적게 해서 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하이닉스가 거기서 좀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본딩도 하이닉스가 좀 약간 우위에 서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보다 좀 앞서갔던 거죠. 근데 요거 관련된 회사가 한미반도체 또 최근에 좀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 이 부각되는 회사가 미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리플로우는 비슷해요. 아까 본딩처럼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할 때 여기 숄더볼 있죠. 얘를 좀 평평하게 해가지고 잘 붙을 수 있게 평평하게 펴주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판 내부 검사인데 이 기판도 여기 보시면 기판 외부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검사도 중요해요. 고거라는 회사가 기가비스라는 회사인데 보시면 이것도 기판도 아까 제가 메모리 반도체 트렌드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판은 점점 커져요. 네,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가져왔던 그 기계도 보니까 되게 크던데 점점 요 녹색 기판은 커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사할 그 공간이 되게 넓어지겠죠. 그리고 기판도 안에가 점점 올라가요. 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판 검사하는 장. 그리고 이 안에 구리선들이 있거든요. 기판 안에. 이거는 또 짧아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이제 기가비스인데 이런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기판 내부 검사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켓 기업들 맨 마지막에 칩 다 만든 다음에 여기 소켓에 끼워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작동 안 하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고 역시나 이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IP 예. 흔히 ARM이라 그러죠. 영국에 이 회사가 제일 유명하죠. 손정희가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반도체 설계할 때 블록이죠.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 팹리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예를 들면 ARM의 그 IP를 가져와 가지고 설계를 해요. 설계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삼성에 맡겨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제조용 설계도로 한번 바꿔줍니다. 네, 그걸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하고 삼성은 그러면 생산만 하면 돼요. 요 이제 구조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디자인하우스 이 세 개 회사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거 있죠. SKC가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게 이제 글라스 기판. 원래 기판은 플라스틱 기판 쓰거든요. 예. 근데 유리로 바꾼 거예요. 유리로 바꾸면 저 MLCC라는 칩이 있는데 이걸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기판인데 두께도 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소형화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칩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공정도 간단해지고 근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리에다 구멍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 깨지겠죠. 그러니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SKC가 올해 연말에 아마 양산을 한다고는 했어요.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쪽의 밸류 체인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고 있는데 유리 기판도 이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린 건 뭐냐면 반도체 이제 공정 기술 중에 그래도 좀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방대하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 가장 좀 트렌드가 좋은 것들만 좀 뽑아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에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에 생각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애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한 번에 그 클라우드 시대 끝났잖아요. 지금도 클라우드는 있지만 모바일 시대랑 클라우드 시대는 한 성장 사이클이 끝났죠.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근데 갑자기 AI 나오면서 근데 AI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죠? AI가 각종 여기 기기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부터 가전제품. 네. 이 시대는 아직 안 열렸죠.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젠수당 CEO도 지금 AI 10년 주기에 올해가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AI 시대에 반도체 투자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자료 만들면서 좀 고민한 게 그래도 반도체 중에서 좀 투자할 만한 것들 좀 몇 개 골라본 거예요. 안 간 것들만 좀. 근데 삼성전자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좀 가긴 했지만 아직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 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뻔하지만 왜 좋게 보냐면요. 지금 많은 여기 빅테크 CEO들이 엔비디아 걸 안 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AI 하고 싶으면 저 가속기 써야 돼요. 근데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이죠. 아, 저거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우리가 만들었으면 안 되나? 하나에 막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저거를. 예. 그래서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설계도만 갖고 오면 삼성은 언제든지 만들어줄 역량은 있습니다. 근데 고객사가 아직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대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학습에서 추론인데 지금 AI가 그동안 학습을 했죠. 뭐 챗 GPT는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데 이럴 때는 GPU 있죠. 엔비디아 GPU가 병렬 연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학습을 하거든요. 그 옆에 SK하이닉스 HBM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싸줘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네. 끝나는데 이제는 이제 일로 넘어가겠죠. 이제 문제풀이 해달라는 거죠. 이제 시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4에 요거 들어갔잖아요. AI 기능. 그거 이제 맛보기고 중국도 그렇고 애플도 아마 올해 AI 탑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문제풀이 시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각종 기기에 다 붙어야 돼요. AI가. 로봇에도 들어갈 거고 이게 사실은 어디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 예. 나중에 이런 안경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면 반도체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작은 반도체로. 저거는 반도체가 너무 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점점 작아지는 반도체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반도체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장점이 메모리 파운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죠? 메모리랑 이걸 같이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요것만 하죠. TSMC 요것만 하죠. 예. 그래서 샘 알트만도 얼마 전에 이제 와서 한국에 갔다 왔지만 저 저커버그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TSMC 의존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좀 근데 뭐라고 했냐면 TSMC가 우리 거 다 만들어 주는데요. 저는 좀 불안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예. 근데 왜 불안한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알죠. 불안하죠. 저기 전쟁 날까봐 대만 쪽에. 예.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삼성에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삼성한테 기회가 앞으로 저는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 삼성이 참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게 저는 되게 컸다고 봐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변했어요. 여기가 이제 기성복이죠. 뭐 예를 들면 백화점 뭐 보스라는 브랜드에 가서 우리가 내 몸에만 맞으면 그냥 입어보고 그냥 약간 수선해가지고 정장은 사 입겠죠. 근데 여기는 어디죠? 내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이제 수트를 좀 비싸더라도 해주는 거죠.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여기입니다. 그냥 일단 다 만들어요. 반도체를 다 찍어요. 고객이 없어도 만들어 놓고 고객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백화점에 오면
원하는 거. 아, 저 여기는 마이크론 거고요. 여기는 삼성 거고 여기는 하이닉스 건데 뭘 원하세요? 그러면 점원이 원하면 이제 물어보면 고객이 제일 싼 거 가져갑니다. 네, 셋 중에. 네. 왜냐하면 성능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이크론 여러분들 지금 D램 PC에 조립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분해해가지고 D램 빼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어느 회사 제품인가. 그거 빼고 만약에 경쟁사 제품 넣어도 똑같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걸 범용이라 그러죠. 여기선 누가 1등입니까? 삼성. 왜? 제일 싸게 만들거든요. 삼성은 싸게 만드는데 1등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죠. HBM은 맞춤 정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요.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성능이 완벽해야 돼요. 엄청난 성능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랑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이닉스가 준비를 해가지고 납품에 성공했고 삼성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갑자기 하이닉스 거 쓰다가 지금 당장 우리 삼성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옛날엔 가능했어요. 근데 못 바꿔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테스트해요. 내년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삼성이 대응을 못한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못 갔던 거죠. 네. 근데 뒤늦게 어쨌든 추격을 했고 삼성도 이번에 아마 테스트를 받은 것 같은데 요거 아마 신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젠슨왕 CEO가 어프로브드라고 써고 갔잖아요. 삼성 내가 승인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에 HBM3라는 요 5세대 제품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하이닉스랑 경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삼성한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웨이퍼인데 웨이퍼에서 반도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HBM은 반도체 커요. 그러니까 HBM을 한 요 정도 만들잖아요. 3배 되거든요. 나머지 웨이퍼에서 만들 게 없어요, 별로. 근데 HBM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다른 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뭐 PC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요 칩들 있죠.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동 감산 들어가요. 우리 알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가 많아서는 아닌데 기존의 전통 반도체가 그냥 공급이 알아서 줄어버려요. HBM 때문에. 그러면 가격은 올라요. 그럼 삼성한테 너무 좋죠. 그냥 완전 땡큐인 거죠, 삼성은. 삼성은 이쪽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얘네가 가격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 버려요. 저걸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 얼마 전에 이 데이터가 좀 나와 있던 건데 이게 수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 보시면 이게 일본에서 경기도 화성이 저기 공장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레조나, 그러니까 쇼와덴코라는 회사로부터 수입한 건데 요게 HBM용 그 필름 있습니다. 아까 본딩이라 그러죠. 여기 칩 있고 기판 있는데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다 필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열로 지져요. 그럼 얘가 녹아요. 녹아서 붙어요. 그 소재를 요 쇼와덴코가 만드는데 보세요. 갑자기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없던 수출이. 이게 HBM에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그동안은 존재가 없는 게 맞았어요. 없죠. 없어요. 조금밖에. 근데 갑자기 폭증했다는 건 지금 대량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하이닉스에 밀렸던 부분을 만회하겠죠. 네. 그래서 삼성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추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이게 그 서울경제 그 강혜령 기자님이 그 신문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무기인데 지금 당장 아니지만 이게 이제 HBM을 대체한대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예, 저전력. 예, 저전력 칩이고 또 한 가지가 그래픽용 D램인데 아까 한 층짜리 있죠. HBM에 밀린 거. 그건데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초당 40GB를 속도를 내요. 그래서 HBM3가 10기가거든요. 이거의 4배가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메모리는 기억만 하잖아요. 비메모리 연산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뇌는 2개가 다 있죠. 마치 우리 뇌처럼 메모리에다가 연산 기능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중간중간에 원래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메모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저기 GPU한테 데이터를 쏴줘요. 계속 쏴줍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막 계속 보내요. 그럼 저기서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냥 여기서는 데이터만 쏴줍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중간에 가공을 해줘요. 지가 먼저 생각을 해요. 연산을 몇 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내줘요. 그럼 GPU가 할 일이 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AMD랑 지금 연구 개발 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의 좀 새로운 무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주가 빼고는 다 좀 좋은데 주가만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주가는 좀 올라갔는데 8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8만 원은 끝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미국 정부가 삼성에 8조 원 정도 보조금도 지급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 지어서 열심히 해주면 저는 미국 고객사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참 삼성전자 분위기 좋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보니까 올해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얼마 판지 아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3조를 팔아버렸더라고요. 한 달 동안 3조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정은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불려있다 보니까 본전이 얼마냐면 7만 2천 원이래요. 이제 수익이 나니까 대부분 본전이 7만 2천 원. 근데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삼성전자 또 이 아이디어 중에 다니엘 오 부사장 이분이 최근에 3억을 샀고요. 이분이 이제 블랙록에 계시던 분인데 지배구조 이렇게 좀 재편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배구조 재편 또 작업을 할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IR 팀장이 임명돼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자사주 매입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장세명 부사장님이 10억 샀어요. 근데 저는 매일 저녁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제도 저 부사장님이 또 샀어요. 3억인가 또 산 것 같고.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네. 유병길 부사장님이었나? 아무튼 부사장님들이 요새 무슨 뭐 어디 뭐 지시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사요. 자기 회사 주식을. 근데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다. 6개월 동안 못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기가비스 뭐냐면 요 안에 기판 있죠. 이 기판 외부 말고요.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꼭 검사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돼 있고, 그래서 뭐가 오류가 생겼는지 파악을 해주고, 그 오류가 야 너가 진짜 제대로 오류 본 거 맞아? 얘가 한번 걸러줘요. 얘가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잘못됐는데 그럼 얘가 수리해 줍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 기판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저게 오류가 생기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들고, 아까 제가 이게 WLP라고 요게 잘라서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자르기 전에 미리 패키징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재배선증이라고 전선이 들어가거든요. 요 안에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시장도 되게 커지겠죠. 왜냐하면 패키징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아까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요거 내부 검사하는 그쪽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PMT인데 이게 프로브 카드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웨이퍼 요거잖아요. 요거 끝난 다음에 여기죠. 여기 끝난 다음에 요거 검사한 다음에 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거 이제 검사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저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고, 그래서 아까 프로브 카드 한번 설명드렸고 이렇게 생겼어요. 웨이퍼랑 똑같이. 그래서 여기 헤드가 있어가지고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기 웨이퍼 딱 놓고요. 기계가 얘를 딱 붙여줘요. 그래서 딱 닫습니다. 닿은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문제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수요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웨이퍼 검사 횟수가 HBM으로 갈수록 2~3배 정도 아마 증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수혜고,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기가비스랑 그쪽은. 그리고 미코는 오늘 좀 갑자기 많이 주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미코는 어떤 회사냐면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적어왔냐면 질문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공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좋은 게, 물론 책 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뭐 하는 뉴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업보고서 있죠. 전자공시 들어가면 사업보고서에 보면 기업개요 있죠. 우리 회사 지금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고요. 저처럼 그냥 요약만 하시면 돼요. 요약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미코를 딱 보는 순간 이거 HBM 그 본딩 장비 수요가 높은데 한미반도체가 많이 갔잖아요.
그 본딩이 열로 압착하는 거, 열과 압력 넣어가지고 그 히터예요. 열을 가해주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딱 읽는 순간 아 그쪽 수혜 받겠구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요런 그 세라믹 부품하고 요 히터 만듭니다. 요거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기판이 이게 그 보면 반도체가 있잖아요. 저 본딩 헤드라고 하는데 저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얘를 이제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이 가해졌으면 여기 이게 아까 NCF 필름이에요. 필름. 일본의 아까 그 시와덴코가 만들었던 여기다 딱 붙이면 얘가 녹아버리겠죠. 우리 다림질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주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빨간 거 이렇게. 예. 요걸 만드는 회사. 근데 이 회사 주가가 한참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못 오른 거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좀 요거는 오늘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예. 한번 나중에 좀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AI 시대가 실제 진짜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고 있고요. 뭐 여러분이 반대해도 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AI를 쓰면 비용이 줄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학생활 하시면서 뭐 과제 같은 거 내실 때 아마 챗GPT도 써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확실히 그게 옛날에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답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시작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소라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유튜브에 이제 와서 봤는데 그게 AI가 만들어준 영상이라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이제 광고 회사들 큰일 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AI가 빨리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중에 하나는 투자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AI 밸류체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 밸류체인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다 이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나중에 뭐 또 언젠간 빠지겠죠. 주가라는 건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AI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잖아요. 초기 국면. 옛날에 애플 아이폰 2007년에 처음 나오고 예, 그때도 스마트폰 되나? 마나 얘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도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스마트폰 아이폰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어요. 막 예,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뭐 망한다. 뭐 별 얘기 다 들었죠. 근데 결국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거 대응 못하는 노키아 망했고. 예, 근데 AI 이거는 뭐 누구도 저는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I에 뭐 이렇게 사업을 할 거 아니면은 그 회사 지분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올려주신 거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미리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답변 좀 해드릴게요.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대학생으로 해외 주식 구매가 좀 부담스럽다. 사실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환율이 올라서도 기분 되게 좋으셔요. 지금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이제 1340원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거 환율 때문에 뭐 어떻게 환해지할 수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감안은 하셔야 되겠고 근데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너무 환율 생각하지 마세요. 네. 1200원으로 언젠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정 그게 불안하시면 펀드 가입하세요. 그 환해지 펀드 있어요. 환해지. 그러니까 펀드 끝에 H자라고 붙는 거 있어요. UH랑 H가 있거든요. UH는 해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 그대로 노출돼서 환율 떨어지면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H자는 그건 해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AI 기업의 주가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버블 아니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 올라서 버블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를 버블이라 할 수 없는 게 주가는 올랐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주가 오르는데 그 PER이라고 그러죠. 이익 대비 주가 몇 배냐. 이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기 힘들고 옛날에 시스코가 2000년대 IT 버블 때 그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거론하면서 이거 버블 아니냐. 근데 지금 그때 시스코가 95년부터 올랐거든요. 인터넷 그 통신 장비 관련주잖아요. 5년 올랐어요. 근데 지금 AI 몇 년째죠? 이제 1년 됐나요? 1년도 아직 안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버블은 언제 터지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을 때, 대중화될 때. 예. 그러니까 대중화가 됐을 때 오히려 위험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꺾일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독주하는데, 예를 들면 경쟁자가 막 뛰어들어요. 파일을 뺏어 먹어요. 그러면 그거는 버블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이익 성장률 있죠. 이익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 올라가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그게 꺾이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성장률이 뭐 예를 들면 40% 나오다가 갑자기 막 20% 떨어져요. 그 다음 분기에 10%. 이러면 주가는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성장을 해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올랐다고 그냥 너무 그거를 버블이라 보지 마시고, 아직은 뭐 버블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사야 하는지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질문도 꽤 있으셨던 게, 요새 채권 공부도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채권은 사실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낮아요. 전통적으로 주식이 훨씬 높아요. 예, 근데도 채권은 뭐가 좋죠? 채권은 안정성이 있죠. 나한테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은행 금리보단 나아요. 은행은 내가 은행에 넣어봐야 뭐 2%대 금리 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일부 채권들은 뭐 4%, 예전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도 좀 해보시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채권 투자할 때 팁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하시면 좋아요. 금리가 채권 가격과 금리 정반대로 갑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금리랑 채권은 반대로 가, 가격이. 그래서 지금 5%짜리 예를 들면 대한항공 채권이 있다. 내가 샀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4%로. 그러면 그만큼 금리가 1% 떨어진 만큼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요. 채권은 예금과 다르게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6% 갔어요. 5%인데 내가 샀는데 손해거든요. 안 팔면 돼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돼요. 손해도 안 보죠. 회사가 안 망하면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채권도 저는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주식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은 비트코인도 하실 거고, 뭐 앞으로 부동산도 하실 거고 할 텐데, 어떤 금융 상품이든 상품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한번 골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거 매크로 얘기는 해드렸는데, 금리는 어쨌든 내려갑니다. 스위스가 얼마 전에 금리 인하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한국은 7월에 할 것 같고, 한국은행에서 제일 매파로 불리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항상 좀 약간 이제 금리 인상 쪽에 치우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뀌었어요. 예, 말을 좀 이제 바꾸셨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멘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식 정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건 많으니까. 그리고 처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투자하시기 전에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저는 권유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책들 많이 읽어보라고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보 같은 그런 책,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있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럼 거기서 어떤 산업이 좋을지를 한번 골라보시고, AI도 요새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AI가 그리는 미래가 뭔지,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아, 나는 AI만 하겠다. 아니다, 나는 전기차가 좋아. 어떤 분은요, 그냥 우주항공만 파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투자자분에 그냥 오늘은 이제 되게 기분 좋으시겠죠. 우주항공이 폭등을 해가지고. 근데 인공위성만 공부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립이 돼요. 지금 정부는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주는 안보 문제도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적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인공위성을 가진 국가와 안 가진 국가는 차이가 엄청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주 강국 아니잖아요.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나서는 건데, 그럼 거기서 우주 산업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TAM이 커지는 산업 맞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그 화성까지 보내는 게 자기 목표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표라고 했는데 달성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주 산업은 이제 우주 여행까지도 나중에 갈 텐데 그럼 거기서 가장 첫 번째가 인공위성이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인공위성만 전담으로 하는 회사가 뭐가 있나?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 있어요. 하나 시스템하고 세트랙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처럼 미코처럼 요약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습관을 들여서 훈련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너무 주식부터 사지 마시고 대부분 그냥 먼저 친구 좋다 그러면 사잖아요. 옆에 친구가 아 이거 좋아 그러면 사고 예. 오르면 좋고.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좀 수익 나서 팔면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냐면 요새 알테오젠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거기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님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알테오젠으로.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주식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알려줬겠죠. 근데 딸랑 3% 먹고 팔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설프게 듣고 투자해서 수익 날 때도 있어요. 3, 4%. 근데 그런 수익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버님은 알테오젠을 정확하게 알고 그동안 투자를 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투자도 괜찮지만 어쨌든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그런 좀 그 기업을 좀 공부하는 그런 걸 좀 습관을 들여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AM이 커지는 시장이 있는지 그거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대부분 뭐 처음 하는 거 질문이 좀 많으신데 예, 요 질문도 맞아요. 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밸류 프로젝트가 이게 요즘에 밸류 프로젝트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주주환원 한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총선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방향은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그 부동산 시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천대받았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비주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5%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정치인은 다 당연히 나한테 표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뭔가 위기 터지면 맨날 정책 나옵니다. 그죠? 주식 망가졌다고 위기 뭐 정책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그 코로나 때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정부가 이제 돈 풀어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이번에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으로 인한 양적 팽창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식 부양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자금을 실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싸잖아요. 뭐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정부도 알아요. 알아서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낮춰지나요? 낮추고 싶다고. 그래서 온갖 정책이 지금 출산율 올리려고 다 나오는데 이제 아이 3명 나면 이제 대학생 등록금 다 면제 이런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다고 아이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은 심각할 정도로 낮습니다. 0.6명밖에 안 돼요. 1960년대에 6명 낳았거든요. 여성 한 분이. 그때 너무 많이 난 거지만 지금 0.6명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잘. 그래서 이게 진짜 나중에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부의 양극화를 좀 막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너무 양극화가 커지니까. 그래서 주식은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에 좀 발맞춰서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게 주식 투자하고 너무 위험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 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아까 염승환 이사가 얘기했던 TAM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처럼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나? 아니면 이게 반대로 가는 산업인가? 이걸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네, 감사합니다.